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의 파국을 막는 것이 당대표의 의무라면서 복잡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지적한 뒤 새누리당 내부는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이 삼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무분별한 휴대전화 압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온 퀴어 문화축제가 역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으며 끝났습니다. 신고 과정에서부터 어제 폐막식이 있기까지 우여곡절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한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사퇴 여부는 물론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최고위원회이냐 의원총회냐를 두고 여러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결국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결론이 안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긴급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임 문제를 놓고 원포인트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였는데요. 회의는 2시간 30여 분여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김무성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서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문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오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 모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 모두가 다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있었습니다. 네, 한편 친박 좌장이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긴급 최고위원 회의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사퇴를 종용한다는 뜻을 밝혀 자신들의 사퇴 종용의 의사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도 오늘 오전부터 계속됐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평택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등 친박 강경파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당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가장 큰 원인이 된 유승민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즉 사퇴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반면에 비박계 의원들은 집단적인 반발도 있었다고요? 네, 새누리당 비박계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조혜진 의원을 비롯해서 20명의 재선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이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원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었다면서 친박계가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오히려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당내 화합에 힘써야 할 최고위원회가 당내 분란의 빈미를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며 친박 최고위원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느 정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더군요.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예를 쓰고 인생 사탄이지 국회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더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가 국회가 정부의 간섭, 상권 분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가능성도 더불어 지적했습니다. 예, 유 원내대표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었더군요.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그제와 어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친박계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8.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공감한다는 대답은 32.9%에 그쳤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3.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38.4%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이 여당 원내대표 사퇴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윤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준 여당 원내 지도부죠. 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해석을 내는 친박계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면 제왕적 모습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그 자체죠. 예. 최근 집권했던 서너 명의 우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적 정치 문화와 또 아직도 좀 남아있는 유교적 기풍 이런 것들 감안할 때 늘 문제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래서 헌법을 손질해서 고치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번 사태에 관한 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100% 재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결론적으로 먼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당 내에서 또는 당 안팎에서 대통령의 권위 또는 특정인의 진퇴 문제를 놓고 반발이라거나 이견이 나올수록 그게 좀 집단화될수록 대통령의 이런 제왕적 모습은 당분간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것은 차제에 당 장악을 확실히 함으로써 물론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좋지만은 않다. 오히려 길게 봐서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고 예. 길게 봐서는 국격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특정 당 내부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국무회의라는 게 뭡니까? 가장 1차적인 핵심 사료이자 사초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영에 관한 한. 이것은 영원히 남는 문서인데 그 자리에서 메르스나 가뭄이나 무슨 지원 대책 이런 걸 논의하는 건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 것이지 특정 정당 내에 아무 개가 문제가 있으니 어디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벌어졌어요. 저는 그 기조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고 레임덕 조짐이 보일수록 더 틀어잡는 그래서 당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안팎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니 감히 내게 그리고 유승민 건을 둘러싸고서 자 이제 확실히 봤지 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현명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신호탄이 된 거다 앞으로 강해질 거다 이렇게 정리가 여지껏 되시는 또 거죠? 통치라고 해왔으니까 예. 근데 앞으로 무슨 당내에서 조금 이견이나 반발이 있을수록 일단은 더 누르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조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비박계도 만만치 않게 좀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친박계 의원들이 비율적으로는 소수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수적으로는
친박계가 당을 장악한다거나 당의 다수나 대세는 결코 아니죠. 예. 이미 지금 당 운영권이 비박들에 의해서 점령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작년에 선출됐고 넉 달 전에 유승민 대표 아주 큰 차이로 돌아섰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탈당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금 대통령과 점잖지만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 탈당을 했지만 비박계로 분류되었었고요. 예. 그런데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던 황우여 지금 부총리로 가 있긴 하지만 국회의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지지 않았습니까? 즉 친박계는 대통령 만들기에는 성공했으나 당을 장악하는 데는 명백히 실패하고 있고, 이 지금 사단이 난 첫 번째 당일날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이 있고 나서 부랴부랴 당에서 5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한 40명 중에 7, 8명만이 친박 유승민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홍위병 노수를 했는데 별 박수도 안 치고 심드렁하다가 이른바 비박계 조금은 중진인 사람들이 나서서 이건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좀 신중하게 하자, 국회 권위도 생각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승민 대표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하니까 큰 박수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진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내 직계들이 그렇게 홀대받고 소수로 몰리고 제대로 호응도 못 받았단 말이야? 이 친구들이 모르는구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백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라, 유승민하고 같이 못 가겠다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 오늘 지금 새누리당 재선 의원 모두 39명이에요. 이 중에 21명이면 반을 조금 넘죠. 권성동 등등 뭐 우리가 꽤 이름 익히 아는 사람 몇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글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거취 결정하지 말라. 그리고 친박계가 이렇게 막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서 그건 대통령 생각이시고 유 대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니까 진퇴 문제 우리가 정하겠어. 꼭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21명 중에 일부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뽑은 원내대표를 최고위원 몇 명들이 뚝딱뚝딱 회의 때 잘라버려 진퇴를 정한다면 의원들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사퇴하는 모양새로 가기 위한 출구 전략을 찾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예. 정말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사람도 사인한 중에는 있을 겁니다. 즉 21명이 같은 문서에 사인을 했지만 저는 그게 행동통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당분간은 청와대의 위세와 힘에 밀릴 겁니다. 일단은 김무성 대표 자체가 대통령에 맞서서 대통령을 이겨먹을 수야 있겠느냐. 이 말은 끝까지 직을 걸고 대표직을 걸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2인 3각 구조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과 유승민을 택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버리고 유승민 편에 쓰겠다? 전혀 아니죠. 김무성 개인의 캐릭터도 그러하리와 본인이 짜고 있는 정치적 타임테이블, 시간표상으로도 맞지 않고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어요. 오히려 김무성과 유승민은. 그리고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청와대와 맞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어 갔는데 여기서는 유승민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정치 생명을 걸고 대통령과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같이 갈 수는 없다, 난 직을 버리고 나가지만 나는 내 정치 철학과 소신을 지키겠다, 최악의 경우에 공천을 못 받고 나를 쫓는다면 나는 무소속으로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해서 심판을 받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가능성 중에 맨 끝쪽에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럴 만한 배포와 그럴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그냥 아닐 것 같고, 예. 모양새를 갖추면서 물러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내부를 자리를 지키면서 결사항전까지 가기는 이미 놓쳤다. 한다면 첫날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는 게 단순한 수적 우세를 믿고 하는 건 아니다. 출구 전략을 네.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전망이신 이미 거죠. 청와대의 기류를 읽은 친박계를 제외한 불투명한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다음번 내년 4월 총선에 청와대의 힘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작용을 하겠구나. 적어도 청와대에 완전히 밑보여서는 공천을 받기가 힘들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이 대목에서 깃발을 들고 나설 보수 여당의 특성상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게 다시 그러면 유승민을 계속 하게 할 거냐 물러나게 할 거냐를 찬반 투표로 정하자, 그런 의원총회라기보다는 중의를 모아가면서 이런 점도 있고 하니 올바른 당청 관계와 또 뭐 국정 운영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모양새, 결국 상처는 남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친박과 비박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긴 보였는데 이게 진짜 서로 그 강도를 세게 한 꽝 맞부딪힘이라기보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점이 좀 있다 싶죠. 예,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를 보면 이번처럼 분열을 조장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이런 전략을 사용한 적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민주적인 잡음이 계속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레임덕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앵커께서 정답을 예. 말씀하셨네요. 지금 이거 일종의 충격요법이자 예.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거든요. 아까 국무회의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공개적으로 유승민과 정치권과 새누리당 사람들에게 자기 메시지를 최대한 강하게 하고자 했다면 춘추관에 가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건 말할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저질러진 물이고, 충격요법은 잦을수록 역치가 높아져서 강도는 떨어지겠죠. 감응하는 강도는. 예. 충격요법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려면 딱 한 번 해야지 자꾸 되풀이되면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쓸 충격요법도 탈당 말고는 없어요. 대통령이 중심으로 신당을 만든다? 그건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면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데, 예전에 열린우리당 좀 잘 도와주이소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던 그 전례를 본다면 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될수록 민심 이반의 속도는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아까 이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론조사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조차도 유승민이 나가야 되겠다. 아니다. 잘못한 게 뭔데? 좀 있지. 그게 비슷한 수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있었던 그 여론조사 기관 하나만 가지고 TK 민심을 우리가 정확히 그 바로미터로 삼을 수는 없지만 예전과 TK가 달라진 건 확실하다. 적어도 이번 특히 특정인을 떨어뜨려 달라고 특정 시민들에게,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게 일단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대구 지역의 정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더 말할 나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거기까지는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이고, 있는 동안 당 장악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일 테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반복되면 일단 나라가 엉망이 되고요. 만약에 앵커의 걱정대로 반복이 된다면 예. 효과는 체감, 오히려 반감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계치를 넘어선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폭의 파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과연 어디까지 이런 지지율이 콘크리트로 유지가 될까 궁금하긴 그런데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청와대 지지율이 뭐 메르스다. 이게 메르스가 잠정이 되면 메르스 때문에 깎였던 건 조금 기술적 반등, 리바운드는 있겠지만 당 지지율보다 청와대 지지율이 계속 낮은 채로 한 석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눈여겨봐야 돼요. 그럼 이것은 거의 항상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내년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 오긴 오는데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에 다음 대선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자기는 좀 덜 외롭고 싶다, 덜 힘이 빠지고 싶다 해서 아마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아직은 청와대가 이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서 압수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이 간단한 원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압수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저임금 동결 반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자들 중에는 사후영장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알바노조는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시작된 시위는 정오쯤 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문 앞에 앉아서 무작정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열린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으신 양반들 만날 수도 없고 내 주장을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무작정 동결하는 9년째 내고 있는 경총에 찾아갔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14명은 미신고 시위 주최,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중 8명은 마포경찰서, 6명은 도봉경찰서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마포경찰서에서만 이뤄졌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연행된 8명 중 4명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밀었습니다. 영장 없어도 된다. 체포하면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완력으로 빼앗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상관없다면 사후에 영장 신청할 수 있다면 빨리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뺏겼습니다. 민변 변호사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다면 체포 현장인 경총에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조에도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는 영장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체포 현장은 시위 장소였던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경총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곳은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건물 안이었고요. 이 둘이 과연 체포 현장으로서 동일성이 있을까요? 경총 사무실과 마포경찰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m? 300m? 3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글을 아는 어느 국민에게 물어보아도 3km가 떨어진 별개의 장소를 동일한 체포 현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조합원들이 연행된 경찰서까지 체포 현장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막무가내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사후 영장이 나온 조합원은 사무국장 1명뿐이었습니다. 이날 연행됐던 분들 그중에 4분이 휴대전화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모두 청구했지만 3분이 기각되고 1명만 영장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법원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누가 시위를 지시했는지 등 공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뺏겼다가 돌려받은 한 알바노조 조합원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포경찰서는 영장도 없이 저희의 핸드폰을 압수해갔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수시로 핸드폰을 관행을 핑계 삼아 빼앗아간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제대로 된 관련 법규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분노와 수치심, 남에게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을 다시는 아무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노조는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사후 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나오면 압수,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식의 마포경찰서 관행을 깨기 위해 피해자를 모아 공식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우여곡절 끝에 열린 퀴어 문화축제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1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역대 가장 성황리를 이뤘는데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대가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회 퀴어 문화축제가 퍼레이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국 퀴어 행사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저도 모르게 주변에 동성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었던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들을 응원하고자 지지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지만 이번 퀴어 문화축제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단의 반대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퀴어 문화축제 개폐막식 장소로 서울광장이 결정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용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농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가까워지며 반대 활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는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 행진 장소를 선점하려 했고, 남대문 경찰서는 이에 호응해 행진 신고 절차를 선착순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 앞에는 행진 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 성소수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간 노숙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개막식에선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 부채춤을 추며 퀴어 문화축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폐막식이 열린 어제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도 개신교 신자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행사장 주변에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퀴어 문화축제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될 땐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퀴어 문화축제 측은 반대와 혐오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혐오가 성소수자들의 저항의식을 자극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 퀴어 문화축제를 더욱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대척하는 그런 실시간 생중계를 봐서 오늘 솔직히 혐오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막상 오니까 혐오 세력들조차 이 축제를 약간 부응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무력 시위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서. 이를 증명하듯 어제 퀴어 문화축제 폐막식과 퀴어 퍼레이드에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각 정당들과 노동, 환경, 인권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었고, 향림교회는 퀴어 퍼레이드 참가를 공식 선언하는 등 종교계의 참여도 도드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문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이제 이어지는 죽음 앞에서 부정수를 차리고 투쟁했을 때 우리 성소수자 운동하는 분들이 대화문에 많이 와서 함께 손 잡아주시고 발걸음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퀴어 퍼레이드 한다고 이제 1인 시위를 제가 처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바라봤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대학원 분향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향소 차리고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 저희를 쳐다보는 시선과 똑같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퀴어 영화제에선 대부분의 상영작이 매진됐고, 축제를 위한 후원 모금도 일찌감치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대사관들이 폐막 행사에 부스를 차리고 퍼레이드에 공식 참가했고,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직접 폐막식장을 찾아 한국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요즘 들어 무지갯빛으로 물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기능입니다. 소외된 곳에서 차별과 맞서 싸워온 사람들이 있기에 이뤄낸 결과일 테지요. 13년 전 뉴욕 지방법원의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신설을 이끌어낸 폴린 박이 그중 한 명입니다. 지난 1998년 뉴욕 성소수자 인권연합을 창립한 폴린 박은 자신을 한국계 미국 입양인이자 트랜스젠더 미국인 여성으로 규정하는데요. 퀴어 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한 폴린 박을 박다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It's a gradual process. I think the transgender rights law certainly helps, but laws alone do not single-handedly change society. Laws are an opportunity to help educate the public on these issues, as well as providing legal protections from discrimination. So when we launched the campaign for the New York City transgender rights law in 2000, we used it as an opportunity to help educate the public on transgender discrimination. 10 years ago, it was in the interest of Republicans to try to talk about same-sex marriage in opposition to it. It's no longer because of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And now that 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it is very much not in the interest of Republicans to talk about their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because the number of people who oppose it is smaller, and a majority now support same-sex marriage. Some of the most important ways are actually simply conversations that we have one-on-one with family members, friends, neighbors, co-workers about these issue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visibility and discussion to avoid the silencing of LGBT voices by not talking about it, which is actually a very Asian thing, right? Not to talk about it at all. My church is accepting. It's called All Souls Unitarian Universalist Church in New York City, Manhattan, and it's fully affirming and accepting. There's a whole range of different religious beliefs concerning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 and the people there who are drumming represent only one end of it, the far end. But in fact, there are a lot of people of faith, religious people, who fully accept LGBT people, and that's really important. It's particularly important for both the mainstream media and the public to understand that this isn't a case of homosexuality versus religion. It's not about the LGBT community versus the church. It's about some religious groups, mainly Christian fundamentalists, who are bigoted and intolerant, who are homophobic and transgender phobic, and who read their Bible very selectively. They pick and choose passages that condemn homosexuality. I think residents of Seoul and Koreans throughout the country should demand that the mayor respect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for everyone and uphold the law and strengthen law to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including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f he caved into pressure, he should be very open and transparent about who talked to him, who he was influenced by, and whether or not he's open to discussing
a change in the law with LGBT activists. And so they shift when public opinion shifts. Relatively few are leaders who lead public opinion. Most of them are followers, and they follow public opinion. And you see this with same-sex marriage, you see it with transgender rights, and LGBT issues in general. As public opinion has shifted, politicians have found it more and more in their interest to support, or at least not openly oppose, LGBT rights. And I suspect that it will be the same here, which is that 세상 소식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뉴스의 중심에 선 사람들의 행태에 아연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분이 높고 명성이 큰 사람 가운데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고라고 하지요. 살면서 길들여지는 자아가 지나치게 웃자라 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아는 자기 성찰의 창을 닫아버려서 어두워진 내면을 더듬더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바라보는 나와 대면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고들 삽니다. 그 마음이 깨끗할 리 없겠죠. 이른바 비박계 지도부 등장 이래 친박계의 결집이 가장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정치 철학을 내세우지 말라던 대통령의 훈계 이후 배신의 정치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조폭 정치가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으로 남아있는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는 거듭 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의 방점이 소통과 하달 중 어느 곳에 찍혀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이 오늘 여야 간 소통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대목을 조금 바꿔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비박 보이콧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민심을 헤아리는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